안녕하세요. 남산 듣는 유튜브의 진행자 디지털 라운지의 박지혜 인사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은 6월 21일 하지였는데요. 하지는 24절기 중 10번째에 해당하는 절기로서 망종과 소서 사이에 들며 음력으로는 5월, 양력으로는 대개 6월 22일 무렵입니다. 천문학적으로는 1년 중 태양의 저기가 가장 커지는 시기인데요. 이 무렵 태양이 황도상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는데 그 위치를 하지점이라고 합니다. 북반구에서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아지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북반구에 위치하다 보니 하지는 정오의 태양 높이가 가장 높고 일사시간과 일사량도 가장 많은 날입니다. 동지에 가장 길었던 밤이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하고 낮이 점점 길어져서 하지에는 무려 14시간 35분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1년 중 태양으로부터 지표면이 가장 많은 열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열이 쌓여서 하지 이후로는 기온이 상승하여 몹시 더워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선곡은 초여름에 듣기 좋은 곡들로 선곡해봤습니다. 첫 번째 곡입니다. 짙은 및 406호 프로젝트의 초여름. 그러면 메인 코너 사서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산도서관 디지털 라운지 사서 안수빈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오늘 이야기 나눌 책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진우 작가님의 한나 아렌트의 정치 강의입니다. 작가님은 삶을 위해 철학하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질문하는 철학자라고 하시는데요. 연세대학교 동문과를 졸업하고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대학교에서 철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계명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거쳐 동대학 총장, 한국 니체학회 회장, 한국철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포스텍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하십니다. 지은 책으로는 니체의 인생 강의, 의심의 철학, 지상으로 내려온 철학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과 전체주의의 기원 등이 있습니다. 작가님에게 한나 아렌트는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시대에 대해 고민하기를 끊임없이 유도하는 사유의 자극제라고 하는데요. 이 책의 공저나 마찬가지인 한나 아렌트에 대해 잠깐 소개하면 한나 아렌트는 독일 출신의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작가, 정치이론가입니다. 1933년 1월 히틀러가 권력을 잡자 아렌트는 프랑스로 망명했는데요. 1941년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되자 한때 수용소로 보내졌었으나 가까스로 벗어나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렌트는 본격적으로 학술 연구를 하게 되었고 1951년 전체주의의 기원, 1958년 인간의 조건을 내놓으면서 대표적인 현대 정치 철학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1년 12월 나치스의 유대인 학살을 지휘했던 악명 높은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지켜본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1963년 발간되며 이제 고유명사처럼 흔해진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는 사유하지 않음, 이것이 바로 악이다로 시작합니다. 작가님은 한나 아렌트가 자기 시대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시대를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나 아렌트가 살았던 시대는 전체주의로 불리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최종 해결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학살할 수 있었을까요? 한나 아렌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이 무시무시한 세계의 사건을 이해하는데 온 열정을 다 바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온 책이 바로 전체주의의 기원인데요.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을 현실 속에서 발견한 것처럼 그것을 극복할 힘도 현실 속에 있다고 합니다. 전체주의는 나치 독일의 몰락과 스탈린의 죽음만으로는 사라지지 않으며 전체주의가 과거의 일이 되었을 때 여전히 존재하는 전체주의적 경향이 본연의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아무런 생각 없이 행위를 하게 되면 결국 악의 평범성에 노출된다는 아렌트의 인식은 전체주의 정권이 몰락한 이후에도 전체주의적 경향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인식과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렌트는 시대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멈춰서 생각하고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라고 조언하는데요. 1987년 6월 우리나라에서도 전체주의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주항쟁이 있었고 그 결과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시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 요구가 받아들여졌는데요. 그 후로도 민주주의가 위태로울 때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한나 아렌트의 조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현대사회에서 여전히 제기되는 10가지 정치 철학적 질문을 한나 아렌트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체주의는 끝났는가? 무엇이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로 만드는가? 괴물 같은 악을 저지른 자는 왜 괴물이 아닌가? 정치 권력은 꼭 폭력적이어야 하는가? 정치는 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자유로운가? 지배관계를 넘어서는 평등의 정치는 가능한가? 어떻게 정치의 규칙을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10개의 질문은 이 책의 소제목이기도 합니다. 분량 관계상 이번에는 악의 평범성을 다루고 있는 세 번째 질문인 괴물 같은 악을 저지른 자는 왜 괴물이 아닌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정과 부패, 불의와 같은 정치적 악을 자행하는 독재자들이 아무리 괴물이나 악마처럼 보여도 우리가 맞서 싸울 대상이 분명하면 그 결과는 참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괴물을 제거하고 정권이 바뀌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만약 우리의 정치적 적이 뚜렷하지 않다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정치적 삶을 총체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한 명 또는 몇몇 괴물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행위가 서로 얽혀 만들어진 어떤 시스템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악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작가님은 이 문제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한나 아렌트의 매우 도전적인 주제로 우리를 이끈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나 도전적이지만 선정적인 개념들은 바로 그 때문에 오해되고 고리타분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출간한 이후 수많은 논쟁을 거쳐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평범해질 만큼 이 개념의 의미를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었고 이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그 단어가 지칭하는 사태를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평범해질 만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악의 평범성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아이히만 재판에 관한 5번에 걸친 보고서의 첫 회본이 1963년 2월 16일 발표되자마자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나치의 만행을 근본악 또는 절대악으로 규정한 아렌트가 아이히만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듯한 이 개념을 사용한 것에 대해 특히 유대인 지성인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렌트는 인간의 개성과 자발성 그리고 다원성을 제거함으로써 인간을 인간으로서 쓸모없게 만든다는 근본악의 명제는 포기하지 않았으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으로 묘사되는 현상과 부딪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렌트는 유대인 지성계의 강렬한 비난과 한나 요나스 같은 오랜 친구와의 절교까지 감수하면서 이 단어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작가님은 우리가 여기서 악은 극단적이지만 결코 근본적이지 않다는 아렌트의 말을 이해한다고 하는데요. 행위는 악마적이지만 행위의 동기는 악마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리에 마주칠 수 있을 정도로 지극히 평범할 뿐 아니라 훌륭한 사회의 일원일 수도 있는 보통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이상하게 결합할 때 무시무시한 악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법정에서 지켜본 아이히만은 괴물이나 악마이기는커녕 악한도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아렌트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이만이 악마적인 동기나 의도도 없이 악마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아렌트는 악은 근본적이지 않다, 즉 뿌리는커녕 깊이도 없다고 표현했는데요. 아렌트는 아이히만 재판의 보고서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마치 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이루어진 이 오랜 과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요약하고 있는 듯했다. 두려운 교훈, 즉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을. 아렌트의 마지막 문장은 악의 평범성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악은 사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즉 사고할 능력이 없음이 결국 악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위가 비록 괴물 같기는 하지만 행위자는 결코 괴물도 악마도 아니라는 게 아렌트의 해석인데요. 그래서 작가님은 우리가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의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전체주의 정권에 의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진 대량 학살은 그 자체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의 책임을 의도와 동기가 분명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물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나치의 대량 학살은 복합적인 체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최종 해결의 이반자, 기획자, 실행자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의 책임을 단순히 전통적 의미의 동기와 의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앞서 작가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보태어 도대체 무엇이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을 대량 학살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로 만든 것일까요? 왜 아이히만은 그러한 상황에서 톱니가 되었고 계속해서 하나의 바퀴로 살았던 것일까요? 심지어 아이히만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물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도덕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양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거라는 점 또한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살인이 정상적인 성향과 욕구에 반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살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양심에 부합한다고 믿는 것인데요. 양심이 왜곡되고 부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만의 관심은 오로지 명령을 잘 수행함으로써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데 있었는데요. 아이만이 유대인의 강제 이주를 맡았을 때는 그 일을 성실히 수행했고 집단 수용소의 관리를 맡았을 때는 그 일을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천박한 출세주의와 체제 순응주의 같은 평범한 모티브들은 아이히만처럼 사람들을 사고할 수 없다고 만드는 것일까요? 아이히만이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총살령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렌트는 수많은 독일인이 거대한 범죄의 공모자가 되지 않으려는 유혹을 받았겠지만 그들은 그러한 유혹에 어떻게 저항하는지 배워버렸다고 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악의 평범성은 존경할 만한 유럽 사회에서 발생한 도덕적 붕괴의 총체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작가님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덕을 총체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작가님은 악의 평범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 쟁점을 구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개인들이 악마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지지 않고서도 악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렌트는 법정에서 아이히만의 말을 들을수록 아이히만이 생각하는데 무능력함, 즉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무능력함 하다는 게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내가 악행에 관여한 건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지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역시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자신이 행위의 주체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작가님은 말하는데요. 명백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의 사법 처리는 피할 수 없지만 단지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 공직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오류일 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부당하고 위법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상부의 지시와 명령을 그대로 따라도 괜찮은 것일까요? 이러한 현상을 묵인한다면 우리는 일상적 아이히만을 양산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이히만이 단순한 하급 공무원에서 대량 학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친위대 대원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에게는 세 가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첫째, 그는 한 번도 그의 상급자나 동료에게서 문제를 제기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둘째, 그는 나치 친위대에게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지시받았다. 셋째, 아이히만은 전혀 다른 양심을 갖게 되었다.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장면을 봐도 혐오감을 느끼지 못하는 집행자가 된 것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이 무감각해지고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러한 무사유는 인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들은 자기를 이끌어주어야만 하는 것이 그들 자신의 판단뿐이고 게다가 그 판단이 자기들 주위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의견과 완전히 어긋나는 것일 때조차도 사람들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것이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인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세뇌되어 판단 능력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몇몇 사람이 여전히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에 대해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네 번째 질문인 왜 완전히 사적인 사람은 자유가 없는가도 저는 인상적이었는데요. 한나 아렌트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은 어떤 점에서 근본적으로 구별이 될까요? 아렌트가 공사의 구별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핵심 문제는 바로 행위의 가능성인데요. 노동과 작업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행위는 결코 인간 사회 밖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오직 행위만이 인간의 배타적인 특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공적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렌트에게 행위는 늘 정치적 행위라고 합니다. 아렌트는 서양의 정치가 시작된 폴리스는 공적 영역으로 자유의 공간이며 상대적으로 가정은 욕구와 필요의 장소이기 때문에 가정은 정치적으로 보면 자유가 없는 폭력의 공간이라고 설명합니다. 가정은 삶의 필연성 속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폭력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사적인 생활만 한다면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가능성은 박탈당할 수밖에 없으며 사람들은 공적 영역에서만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치에서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자유를 위해서는 사적인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점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현대사회는 개인들이 자유와 행복을 위해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정치는 이러한 활동을 보장할 뿐 아니라 촉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적인 것을 사회적인 것과 동일시하기도 하는데요. 아렌트는 우리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의 출현이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라고 강조합니다. 사회의 부상은 국민 국가가 탄생한 근대의 출현과 일치하기 때문인데요. 아렌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사회의 출현으로 인해 정치와 정치적인 것의 의미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말한 사적 영역의 가정 활동이 공론 영역의 밝은 곳으로 옮겨갔다고 하는데요. 시장의 출현으로 가정 경제는 시장 경제가 되었고 정치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국민 경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사회는 경제적으로 조직된 여러 구성원의 거대한 가족 공동체와 다를 바 없으며 국가는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대 이후 사람들은 이제 가정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정 밖의 사회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치적으로 중요한 모든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발달과 사회의 탄생으로 정치적인 공적 영역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선을 위해 행위를 하기보다는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위해 행동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렌트는 왜 사회의 출현을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아렌트는 현대의 관료 체제를 갖춘 국민국가가 탄생하고 자본주의의 시장이 발전하면서 공론 영역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정치의 의미가 퇴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오늘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경제적 논리에 의해 식민지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제의 정치화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경제가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정치가 오직 경제적 문제만 해결하는 행정으로 축소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정치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회적인 것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수능주의라고 합니다. 아렌트가 공적 영역에서 개성을 드러내는 것을 행위라고 부른다면 행동은 공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행동이 규칙의 통제를 받고 관습적이고 획일적이라면 행위는 반대로 자발적이고 창조적이라고 합니다. 행위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과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한다면 행동은 사회적으로 주어진 경제적 규칙에 순응하는 것인데요. 경제적 순응주의는 정치의 전제 조건인 다원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론 영역을 회복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유대 없이 원자로 파편화된 대중사회에서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이유는 사람들을 묶어주고 관계를 맺어주는 공동의 세계가 없기 때문인데요. 공동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타인의 관점에 주목하고 존중하면 자신의 관점을 누구든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행위 가능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메인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수민 서사님, 오늘 남산 듣는 유튜브를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오늘날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삶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생각을 포기하고 산다면 저도 언제든 아이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 시간이라 좋았습니다. 네, 다음에도 방송을 진행하는 저희와 듣는 여러분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코너의 마지막을 알리는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수빈 사사님, 혹시 준비해 오신 곡이 있으실까요? 이번 주 선곡이 초여름에 듣기 좋은 곡이라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유나의 포인트 니모로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수빈 사사님이 선곡해 주신 유나의 포인트 니모 들으면서 이번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남산 듣는 유튜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20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흘러갔는데요. 마무리 코너로 여러분께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수지 작가님의 그림책 여름이 온다인데요. 이 책은 음악과 그림, 이야기를 결합한 그림책입니다. 작가님이 아이를 키우며 함께 자주 들었던 곡이 비발디의 사계라고 하는데요. 함께 들었던 곡 중에서 아이가 가장 좋아했던 곡이 사계라서 사계에 맞는 이미지를 떠올려 본 것이 이 책을 그리게 된 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은 마치 음악처럼 1악장부터 3악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악장, 여름의 시작. 물풍선을 쥔 아이가 물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그림으로 시작됩니다. 노랑 바탕의 분홍 물풍선. 다양하고 강렬한 아이들의 몸색과 역동적인 움직임의 표현을 위해 색종이 콜라주 위에 크레용으로 그렸는데요. 색종이를 삐뚤빼뚤 오려 얹힌 부정확한 모양 위에 또 한 번 선을 그어 아이의 움직임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2악장, 여름의 울림인데요. 상대적으로 짧고 느린 호흡으로 추상적인 느낌의 그림이 줄을 이룹니다. 악보가 등장해 아이들의 물놀이 배경이 되고 서로 선을 타고 율동하듯이 움직이다가 파랑이 빛을 받아 무지개가 됩니다. 마지막 3악장, 여름이 왔다인데요. 연필선이 드러나는 담채로 시작했다가 아크릴 물감을 혼용하여 두껍게 구름의 풍경을 묘사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그림이 나오고 아이들과 오케스트라가 번갈아 등장하며 여름의 격정을 더하는데요. 책의 모티브가 된 사계를 함께 들으며 읽으신다면 어느덧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온 초여름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청운의 초여름의 우리는 함께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도서관 박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